강릉 펜션 사고로 치료를 받던 학생 7명 가운데 3명이 상태가 나아져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가장 먼저 의식을 찾은 한 명은 이르면 내일 퇴원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전국 택시 노조 등 4개 단체가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폐지를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주최 측 추산 12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가자들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공식 집회와 행진을 마쳤습니다. 올림픽에서 가장 많은 금메달을 선물한 쇼트트랙, 그 환호에 가려진 폭력의 실상이 연일 드러나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2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주민진 선수가 나도 심석희처럼 맞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온누리 상품권 등 18조 원 규모의 지역화폐가 발행되고 전국에 낙후된 상권 30곳을 집중 육성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전두환 씨의 서울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나왔습니다. 전 씨 자택은 2013년에 검찰이 압류했는데 1,000억 원이 넘는 추징금을 내지 않자 매각 절차에 들어간 겁니다. 서울시도 전 씨가 체납한 지방세를 환수하기 위해서 오늘 오전 가택 수색을 하고 그림과 가전제품 등 일부 재산을 압류했습니다. 북한의 예비 창업가들이 외국인 경영 전문가에게 수업을 듣고 토론을 통해 브랜드를 개발하는 모습이 담긴 북한의 스타트업 창업자들의 영상을 JTBC가 입수했습니다. 경제 발전을 위해서 자본주의 방식의 기업 경영을 본격적으로 배우는 모습인데 개혁 개방을 위한 준비가 시작됐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4월 쓰레기 대란을 거쳤지만 재활용 플라스틱 문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현장에선 택배와 배달 음식으로 인한 일회용품 사용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잠시 후 밀착 카메라에서 그 실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동 학대를 다룬 영화 미스백으로 연말 여우 주연상을 휩쓴 배우 한지민 씨를 문화 초대석에서 만납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흘째를 맞은 강릉 펜션 일산화 탄소 중독 사고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중독돼서 치료를 받고 있는 학생 중 일부가 빠르게 회복하면서 중환자실에서 일반실로 옮겨졌습니다. 반면에 아직 차도가 크지 않은 학생들도 있어서 마음이 무겁죠. 5명의 학생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 강릉 아산병원을 연결해서 그쪽 일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욱 기자, 일반실로 옮겨간 학생이 3명, 그중에 1명은 내일쯤은 퇴원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1명의 학생이 일반 병실로 옮긴 데 이어서 오늘 오전에 추가로 2명의 학생이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향했습니다. 학생들은 오늘 고화산소 치료를 받을 때 이 학생들은 함께 들어가서 이 챔버 안에서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좋아졌다라는 것이 의료진의 설명입니다. 또 어제 먼저 이 병실을 일반 병실로 옮겼었던 학생 같은 경우 오늘 치료실을 향할 때 직접 걸어서 이동을 했는데요. 병원 측은 이 학생이 서울로 돌아가서 집에서 통원 치료를 받을 수 있을 정도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때문에 의료진은 내일 이 학생의 가족과 함께 퇴원 여부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예, 다른 2명의 학생은 아직 중환자실에 있는데 의식이 좀 돌아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우선 어제보다는 나아졌다라는 게 의료진의 설명입니다. 먼저 1명은 어제는 이 통증 반응이라고 해서 꼬집었을 때 몸이 움찔하는 것과 같은 그런 반응만을 보였었는데 오늘은 의사의 말에 따라서 눈을 깜빡일 수 있을 정도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다른 학생 1명도 어제보다는 상태가 좋아졌다라는 게 의료진의 판단입니다. 예. 그럼 뭐 천만 다행입니다. 근데 거기 말고 원주 세브란스 병원, 제가 어제까지는 원주 기독병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명칭은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이죠. 여기에 있는 2명의 회복은 좀 더딘 것 같습니다. 저온 치료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원주로 이송된 학생들은 고압산소 치료를 중단한 상태로 잠든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체온을 내리는 이 저온 치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의료진은 서서히 학생들의 체온을 올리면서 이 반응을 지켜보겠다라는 계획인데요. 주말쯤이면 의식 확인을 위해서 자극을 줄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생들마다 이렇게 회복 속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혹시나 이송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런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이에 대해서 대책본부는 실제 이 강릉과 원주 두 곳에서 처음으로 이 고압 산소 치료가 이뤄진 시각은 비슷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료진들도 이보단 학생들이 이 잠들었었던 위치에 따라서 일산화탄소에 노출된 시간과 그에 따른 농도가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 수사 과정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우선 보일러에 대한 정밀 감식은 오늘도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 시공업자의 무자격 의혹에 대해서 보도를 해드렸었는데 경찰은 이와 더불어 이 보일러를 설치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 연통에 이격이 생긴 것에 대해서 어긋나게 된 시기와 또 그 경위가 무엇인지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박상욱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미 아시는 것처럼 경찰은 이번 사고를 보일러 배기가스 노출에 의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이미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언제 왜 누출됐는지를 지금 집중 조사하고 있는데 감식 과정에서 보일러 상태가 일부 공개가 됐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잠깐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보일러 시공 문제로 좁혀지고 있으니까 애초에 시공을 잘못됐다. 저희가 이거는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무자격자가 이걸 좀 시공했다라는 것은 저희들이 보도를 해드렸죠. 예. 네, 먼저 현장에서 찍은 사진을 보고 말씀을 네. 좀 드리겠습니다. 이 시공 전문가들은 이 사진을 시공 전문가들에게 보여줬더니 단번에 예고된 사고였다 이렇게 입을 모았는데요. 예. 단순히 이렇게 배관이 어긋나 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배관 주변에 내열 실리콘이나 이 조임새가 전혀 설치가 안 된 점을 더 큰 문제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그러니까 헐거워져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네, 애초에? 그렇죠. 단단하게 이 이음매를 견고하게 만들지 못했다. 그럼 이런- 사실은 이 이전에도 이런 사고가 있을 수가 있었는데 이게 하필 그날 일어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였군요. 네. 예. 그리고 산소 공급 통로인 극기구 저 밑에 이렇게 쳐져 있죠. 예, 이 예. 매뉴얼대로 돼 있지 않은 건데요. 이게 가스 누출의 또 원인이 됐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원래는 보일러가 어떻게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보일러 시공자가 있는 현장에 직접 나가봤는데 예. 화면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네, 보일러실 앞입니다. 사고가 난 현장에 이 보일러 설치와는 다르게 극기구가 배기관보다 이렇게 높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음매마다 내열 실리콘과 이런 밴드가 채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해야 올바른 보일러 구조가 됩니다. 이 수증기 자체 이런 물들이 몸체에 들어가게 되면 불안전수도 되고 사고 위험도 상당히 높게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금 방금 저 강신우 기자가 현장에서 취재한 조 내용은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보일러 설치하고 계신 곳에서는 상당히 좀 참고로 삼을 만한 것 같습니다. 혹시 다시 보기로라도 나중에 보셔서 각자 이제 그 대에 있는 보일러가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저 화면과 함께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도움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근데 펜션 보일러 설치는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고 그리고 배관 접촉이 문제였다. 이렇게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을 것 같군요. 예, 다시 한번 그 제대로 설치된 배관 설치 구조를 보면 예. 저렇게 돼야지 맞습니다. 어느 쪽입니까? 세 개 전부 다 예. 올바르게 설치된 거고요. 예. 아까 사고 현장에서 보셨던 그 사진과는 확연히 다른 걸 비교해 보실 수 있는데요. 예. 특히 겨울에 제대로 이 시공이 안 돼 있는 보일러에서는 그 연소가 제대로 불안전 연소가 발생할 수가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나 그 결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보일러 내부가 기체가 팽창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배기관을 상당히 압박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번 사고가 난 그 가스 보일러에서는 이음매마저 제대로 설치가 돼 있지 않다 보니 예. 이 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격자가 설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 이번에 바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보도해드렸습니다만은
뭐 상당수가 들리는 바에 따르면 거의 한 절반 가까이가 무자격자가 설치한 보일러가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만큼 예, 심각할 수 그렇습니다. 있다는 얘기인데. 그 한국열관리시공협회가 무작위로 100세대를 점검을 한번 해봤더니 예. 20곳이 넘는 곳에서 불량 시공이 있었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예. 특히 도서 지역에서는 이 자격증을 가진 시공자를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예. 상황이 이런데 이 관리 감독을 해야 할 한국가스안전공사나 지자체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이렇다 보니 한국열관리시공협회나 전국 보일러 시공협회에서 그럼 우리가 명예 그 지도원이 돼서 홍보라도 좀 하게 해달라라고 해서 이런 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는데 1년이 넘도록 아직 통과가 되지 않고 예. 있습니다. 이게 뭐 하여간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어제 보도 내용을 잠깐 제가 더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제 그 전문 업체에다가 얘기를 해도 거기서 이걸 설치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자격자일 경우가 많다. 그렇습니다. 예, 그것까지 다 확인을 해야만 안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리고 혹여나 이제 무자격자가 시공을 했을 경우 사고가 났을 때 예. 전혀 보험 처리가 안 돼서 아. 보상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그렇군요.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진우 기자였습니다. 예. 이번 사고 이후에 피해 학생들을 조롱하는 게시물들이 일부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와서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인터넷 사이트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미 사이버 신고 시스템에 접수된 모욕성 게시글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한지 법리 검토 등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예, 12만 명의 택시 운전사들이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를 폐지하라고 촉구하면서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4시간가량 집회와 행진을 한 뒤에 해산했습니다. 현장에 모인 운전사들은 생존을 이야기했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국회 앞에 대규모 인파가 모였습니다. 검은 머리띠를 둘러맨 택시 운전사들입니다. 손엔 카풀을 퇴출하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었습니다. 살려내라! 택시를 살려내라!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도입에 반발해 전국 택시노조연맹 등 4개 단체가 하루 동안의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정부가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비판했습니다. 거대 기업을 앞세우고 영세하고 가난한 택시를 짓밟히고 현실을 무시하고 미래를 불투명하는 현 정부를 저는 분명히 각성을 하라고 촉구합니다. 집회 현장엔 지난 10일 카풀에 반대하는 유서를 남기고 분신한 운전사 최모 씨에 대한 추모 행사도 열렸습니다. 집회에 참가한 택시 운전사들은 국회에서 2km 정도 떨어진 이곳 마포대교까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경기도와 군포시, 강서지부 등 다양한 지명이 적힌 깃발들이 보이는데요. 이 주최 측은 모두 12만 명이 집회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운전사들은 카풀 서비스가 생존의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자가용이 그 어떤 영업을 한다는 거는 저희들은 다 죽으라는 얘기죠. 저희들은 지금 겨우 한 달에 돈 한 200벌이밖에 안 되는데 생존권하고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절대 반대해야 됩니다. 대구에서 왔습니다. 대구에서? 예. 카풀제가 돼가지고 성이 말뺑이거든. 성이 하나도 없어요. 집회엔 경찰 8,000명이 투입됐지만 별다른 충돌 등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택시업계는 해법을 찾겠다며 여당이 제안한 이른바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참여해 대화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예,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 싶었다. 사흘 전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가 법정에서 쏟아낸 증언에 모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쇼트트랙에서는 나도 심석희처럼 맞았다면서 용기 있는 고백이 이어졌죠. 머리를 잡고 세게 집어던졌다. 바로 JTBC 뉴스룸을 통해서 아픈 기억을 끄집어낸 변천사 선수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14년 전인 2004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보다도 앞선 2002년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바로 2002년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주민진 선수가 나섰습니다. 그만큼 폭력의 역사가 오래됐다는 얘기입니다. 은퇴한 뒤에 대표팀 코치까지 지내다가 이제는 세 아이의 엄마가 됐는데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가장 많은 금메달을 선사한 한국 동계올림픽의 꽃 쇼트트랙. 그러나 그 환호 뒤에 감춰진 폭력의 실상은 아프고 또 슬프기까지 합니다. 더 큰 문제는 폭력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초등학생 꿈나무들이 헬멧이 깨지도록 맞았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먼저 주민진 선수를 전화로 연결해서 감춰졌던 빙상 위의 폭력 얘기를 좀 더 들어보고 쇼트트랙의 잘못된 문화는 어디서 어떻게 시작이 된 것인가 짚어보겠습니다. 주민진 선수가 지금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앞서 그 변천사 선수하고 인터뷰할 때 네네. 2004년 그러니까 14년 전에 비슷한 폭력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뭐 들은 얘기로는 그 강도가 너무 좀 심해서 들으면서도 좀 당혹스러웠는데 주민진 선수가 활동했던 시기는 그보다 조금 더 앞서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네. 이게 훨씬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는 얘기로 해석해도 되는 거죠? 네, 제가 대표팀 선수 시절 전부터 그래 왔으니까요. 굉장히 오래됐죠. 예. 네. 어떤 그 폭력이었을까요? 변천사 선수는 머리를 잡아서 던졌다고 해서 듣는 네. 저도 사실 좀 놀랐는데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저는 심석희 선수랑 천사의 말을 듣고 되게 놀랬던 게요. 예. 제가 당했던 폭행하고 너무 비슷했기 때문에 저는 좀 놀랬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네. 머리 해체를 잡아서 흔들다가 이제 던진다던가, 예. 네, 발로 찬다던가, 손으로 머리를 계속해서 때린다던가, 예. 네, 독방에 들어가서 혼나고 폭행을 당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예. 네. 그 그러한, 독방에 들어가서 폭력을 행사합니까? 주로 이제 시합을 간다던가 전지훈련을 가게 되면 이렇게 좀 트여진 공간에서는 그런 것이 쉽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주로 시합이나 국제 시합이나 외국 전지훈련 중에는 방으로 이렇게 부르게 되죠. 예, 예. 네, 그렇게 부르는 후에 이제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하게 되는 거죠. 예. 이게 사실 좀 그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상황이어서 네. 근데 당시에도 역시 이제 외부로 말할 수 없었던 것은 이게 폭행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인 협박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저희가 굉장히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렸고요. 예. 아무것도 몰랐을 때이기 때문에 이제 코치 감독님 말이라면은 이제 거의 법으로 알고 살았을 때잖아요. 예. 그래서 외부에 이제 선수촌 안에 일은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 무조건적으로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항상. 예, 예. 그 이유도 모른 채 저희는 꼭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밖에다 이제 그런 안에 있는 일들을 말을 하면 정말 큰일이 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 밖에 이제 그런 일들이 알려질 수가 없었죠. 예. 네. 제가 그 변천사 선수에 이어서 주민진 씨를 인터뷰하면서 드는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쇼트트랙은 그만한 성적을 거두지 못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당시에 그렇게 폭행을 당하지 않고도 좋은 성적을 냈던 선수들도 있고요. 예. 꼭 폭행을 당했다고 해서 좋은 성적을 낸 선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 좋은 성적을 내던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선수 생명이 끝난 선수들도 있었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폭행을 당하는 것과 성적과는 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는 걸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네. 어려울 수 있지만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네. 그러면 그들은 왜 그렇게 폭력을 행사했을까요? 그건 항상 제가 생각하는 것을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요. 예. 모든 사람의 죄는 무지가 아닐까 생각해요. 예. 네. 그만큼 세대가 변하면서 코치 감독님은 당연히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 예. 이 운동이라는 것에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부모님 또한 그 선수를 잘 이렇게 이끌어주기, 뒤에서 뒷받침을 해주기 위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예.
그러한 여러 종류의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많은 훈련량과 그냥 한 번 때리면 따라오는 그런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예전의 방법을 그대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예. 그 외에 더 좋은 방법의 훈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것을 그대로 계속 가져가는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네. 예,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또 의문이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심석희 선수를 때려서 구속된 조재범 코치 네. 비슷한 시기에 주민진 씨께서도 같이 선수 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주민진 씨가 맞을 때마다 제일 같이 함께 아파했었던 사람이라면서요? 아, 네. 뭉클해지는데요. 제가 정말 저는 좀 많이 맞은 편이었는데요. 예. 네, 조재범 제가 선배라고 부르겠습니다. 선배가 항상 저한테 많이 이렇게 좀 같이 힘들어 해주고 다독여주던 선배였는데 예.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코치가 돼서 그런 폭력이라는 것을 훈련의 수단으로 선택을 했다는 게 저는 조금 많이 마음이 안타깝고요. 예. 네, 좀 많이 슬프다고 할 수 있겠죠.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하고 어려운 인터뷰를 계속하고 계신데 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대표팀 코치로도 여러 해를 보내셨습니다. 네.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제 제가 대표팀 코치로 한 2, 3년을 있었는데요. 그 폭력이라는 게 참 가정폭력도 그렇고 어떠한 폭력은 다 대물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선수들을 가르칠 때 항상 이렇게 저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제가 맞았던 그런 것들이 불쑥 떠오를 때가 있거든요. 예.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제가 훈련을 들어가기 전에 항상 기도를 하고 들어갔고요. 예. 네. 똑같이 되지 않으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지금 제가 세 아이를 키우는 엄마인데요. 저희 아이들한테도 말로도 제가 폭력을 가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이고요. 예. 네. 이 폭력이라는 건 정말 대물림이 되는 거고 끊어버리기가 쉽지 않은 거라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당시의 기억들이 당연히 지금의 삶에도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네. 그 질문은 따로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서요. 네. 사실 그 주민진 씨와의 인터뷰는 이렇게 긴 시간 예정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듣다 보니까 너무 좀 마음이 아픈 부분이 많아서 네. 좀 더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단히.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이 목이 상태가 좋지 않아서 어제 오늘 좀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주민진 선수의 아픈 고백들이 참 씁쓸하게 와닿는 날이기도 하죠. 이런 폭력들이 10년, 20년 전의 사건들이 아니라는 것이 사실은 더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인데 그것은 왜냐하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맞았다는 심석희 선수처럼 코치가 휘두른 아이스하키채에 맞아서 헬멧이 깨진 초등학생 이야기가 오늘도 전해졌습니다. 백수진 기자입니다. 빠른 속도에 몸을 맡기는 쇼트트랙 선수들은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헬멧을 씁니다. 그러나 머리를 위협하는 건 단단한 얼음이나 날카로운 스케이트 날만이 아닙니다. 2년 전 전북의 한 빙상장에서 초등학교 5학년 선수가 쓰고 있던 헬멧이 코치가 휘두르는 아이스하키채에 조각이 났습니다. 비슷한 피해를 입은 학생 9명과 학부모들은 코치 A씨를 처벌해달라며 지난해 2월 대한체육회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학부모들은 헬멧이 깨진 피해 사례 외에 코치가 밀실에서 아이의 머리를 밀치며 계속해서 넘어뜨렸다고 진정서를 냈습니다. 어린 선수들은 폭행뿐 아니라 지속적인 욕설에도 시달렸고 헬멧이 부서졌던 초등학생은 결국 운동을 그만두었습니다. 가해자 A씨는 자세를 잡아주다가 헬멧을 가볍게 툭 쳤을 뿐 때린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전북체육회는 학부모들의 진상조사 요구에도 1년 10개월이 지난 최근에야 A씨의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해당 코치는 1년 넘게 다른 지역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앞으로 폭력 사건이 벌어지면 모두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했지만 그것만으로 고질화한 체육계 폭력 문화가 사라질지는 의문입니다. JTBC 백수진입니다. 쇼트트랙의 폭력에 우리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역설적으로 이 쇼트트랙이 우리에게 선물했던 찬란한 기억들 때문일 겁니다. 쇼트트랙만 하면 TV 앞에서 모두들 환호를 했죠. 올림픽 금메달이 쏟아진 효자 종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쇼트트랙의 역사는 그런 화려함 속에 불편한 기억들을 숨겨놓았습니다. 폭력뿐만이 아니라 파벌, 승부를 조작하는 짬짬이, 그리고 바로 가장 원초적인 인권 파괴 행위인 폭력 위에 피어난 동계올림픽의 꽃이 쇼트트랙이었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우리 쇼트트랙의 역사는 33년 전인 1985년 동계아시안게임을 위한 대표팀 선발로 시작됐습니다. 스피드스케이팅에선 변방이었지만 쇼트트랙이 1992년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이 되면서 우리 빙상은 갑자기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올림픽이 열릴 때마다 쇼트트랙에선 금메달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김기훈부터 김동성, 전희경, 안현수, 진선유, 그리고 심석희, 최민정까지 스타들이 쏟아졌습니다. 지금껏 금메달만 24개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동계올림픽 역사에서 딴 전체 금메달이 46개인데 절반 이상을 쇼트트랙에서 일군 겁니다. 스케이팅 선수가 많지 않고 빙상장도 충분하지 않은 가운데 짧은 기간에 세계 최강이 된 쇼트트랙. 성과만 보면 기적이었습니다. 재능 있는 엘리트의 모든 것을 걸고 힘을 쏟아 육성하는 시스템이 낳은 결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파열음도 심심찮게 들렸습니다. 파벌과 대표 선발을 위한 짬짬이, 폭력까지 불편한 갈등들이 터져나왔지만 4년마다 쏟아지는 금빛 레이스에 감춰지곤 했습니다. 어찌됐든 금메달이면 된다는 망상이 폭력을 감췄습니다. 그 안에서 고통을 견디는 건 선수들이었습니다. 대체 뭘 위해서 치분들이나 그런 어른들이 물론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대체 뭘 위해서 그렇게 할까? 저도 참 이해가 안 돼요. 모든 것을 짜낸 노력의 결과물이라 믿었던 금메달. 어찌 보면 쇼트트랙에서 금메달은 선수들의 인권을 짓밟고 그 위에 피운 슬프고도 아픈 꽃이었는지 모릅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가 일반 직장인들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빚은 훨씬 많았습니다. 이렇게 자영업자들의 형편이 어려워지자 정부가 오늘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올 3월 말 기준으로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은 전년보다 2.1%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소득 증가율이 직장인 가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겁니다. 반면 빚 부담은 가장 컸습니다. 자영업자 가구의 평균 부채는 1억 439만 원. 임금 근로자와 비교하면 최대 3배가 더 높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을 공식화한 데 이어 정부가 자영업자만을 대상으로 한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도 이런 배경에서입니다. 취업자의 25%인 자영업자를 독립적인 정책 대상으로 설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전통시장과 지역에서 쓰는 전용 상품권 18조 원어치를 앞으로 4년간 풀기로 했습니다. 자영업자가 몰려있는 낙후된 도심 상권 살리기에도 나섭니다. 주차장 등 기반 시설을 만들고 청년 창업 공간과 문화 시설을 모아 특색을 살리겠다는 겁니다. 집중 지원 대상으로 우선 3곳을 선정했는데 앞으로 30곳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부채를 갚기 어려운 형편이지만 성실 상환하는 자영업자에는 빚을 깎아주거나 면제해주는 프로그램도 도입됩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네,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 중에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제로페이가 있습니다. 수수료 0%를 내세우는 간편 결제 서비스입니다. 오늘 서울과 부산, 창원에서 시험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소상공인들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제로페이는 QR코드를 찍으면 소비자의 은행 계좌에서 판매자의 계좌로 바로 돈이 전송되는 결제 방법입니다. 한 해 매출이 8억 원 이하면 이용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서울시청 앞에 있는 이 매장 벽면에는 이렇게 제로페이 홍보물이 붙어 있습니다. 제로페이로 결제가 가능한지 시도해 보겠습니다. 제로페이로 결제되나요? 제로페이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저희들은 결제 안 돼요. 아직 제가 잘 몰라갖고요.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가 대대적으로 홍보에 나섰지만 제로페이를 등록한 소상공인은 4.5%에 불과합니다. 연매출 8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들은 지난달 카드 수수료율이 크게 내렸기 때문에 굳이 제로페이를 쓸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소비자들은 제로페이로 결제하면 가격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크카드 소득공제율도 30%이고 카드사 포인트나 할인 혜택 등도 있어서 지불 습관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제로페이 서비스는 내년 3월 정식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가맹 점수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면 새로운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기 어려워 보입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네,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던 김태우 수사관의 첩보 내용 유출 혐의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이 검찰에서 하루 만에 다시 배당됐습니다. 검찰은 당초 서울중앙지검에서 맡았던 사건을 김 씨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수원지검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김 수사관이 중앙지검 소속이어서 수사의 공정성 논란 등을 우려해 이같이 조치한 걸로 보입니다. 검찰은 또 오늘 오후 김 수사관과 함께 골프를 쳤다는 의혹이 나온 건설업자 최모 씨의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지난해 발암물질 생리대 파동이 일어나고 정부가 공식 조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일주일 전에 식약처는 독성물질 검사 결과를 토대로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결론지었죠. 하지만 환경부 조사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생리대가 여성들 건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먼저 김백기 기자입니다. 환경부 의뢰로 가톨릭의대 연구팀이 진행한 건강영향예비조사의 대상은 20에서 30대 여성 50명입니다. 모두 일회용 생리대 사용 후 통증이나 가려움증 등을 겪었습니다. 연구팀은 이런 증상이 일회용 생리대 사용과 연관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생리통, 생리양 변화, 덩어리 혈 증가 등 생리 관련 증상과 지렴, 외음부 통증, 가려움증, 뾰루지 등의 증상이 생리대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연구팀은 설문조사와 산부인과 초음파 검진,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사 대상자 50명 가운데 생리통은 19명, 덩어리 혈 증가는 13명, 가려움증 증가는 4명 등이 생리대 사용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주 식약처는 독성 실험을 토대로 유해성이 없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당시에는 특정 화학물질을 따로따로 검사해 인체 유해성 여부를 따졌습니다. 반면 환경부 조사는 생리대 안에 포함된 전체 화합물이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환경부는 연구팀 제안을 받아들여 생리대 추출물의 독성을 조사하고 조사 대상을 대폭 늘려 본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JTBC 김백기입니다. 네, 이 문제를 취재해온 이상화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상화 기자, 지금까지 여러 차례 조사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결과가 좀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식약처가 문제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달 강원대 연구팀이 생리대에서 발암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학물이 검출됐다고 발표를 하면서 생리대 유해성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언론 보도와 피해자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1차 조사를 벌여 일부 검출 사실이 공식 확인되기도 했었는데요. 다만 이게 인체에 유해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민과 관이 공동조사 협의체를 만들었고요. 이후 식약처와 환경부가 공식적인 조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두 조사가 어떻게 다른 겁니까? 네, 우선 식약처 조사는 생리대에 유해 물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네. 휘발성 유기화합물, BOC만 해도 10가지가 넘는데요. 개별 물질의 양을 측정한 뒤 이게 기준치를 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그 결과 일부 독성 물질이 검출은 됐지만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준치 이하로 나왔고요. 이를 토대로 식약처가 유해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하지만 반발이 있었습니다. 조사 대상에서 빠진 알려지지 않은 물질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개별 물질이 섞이면서 내는 복합 영향도 있는데 이걸 완전히 무시했다는 겁니다. 이번 환경부 조사는 물질의 함유량과는 관계없이 제품 자체가 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줬느냐를 검토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조사를 어떻게 진행을 했나요? 네, 생리대를 사용하고 부작용을 호소했던 조사 여성 50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들이 호소한 증상 모두가 생리대 때문일 수는 없기 때문에 진찰과 문진,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서 관련성이 없는 경우를 배제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네, 그러면 생리대하고 연관성이 있다라고 본 근거는요? 네, 생리통 같은 이상 증상이 생기거나 없어졌을 때 조사 여성들이 어떤 상황 변화가 있는지를 따져봤습니다.
증상이 사라지거나 생겼을 때 생리대 브랜드를 바꾸거나 생리대를 생리컵으로 바꿨는지 등을 추적해서 판정한 겁니다. 전문의가 이 증상들을 직접 평가를 했고 이후 2명의 전문의가 다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도 판단 근거가 부족하면 관련이 없다고 보고 제외를 했고요. 다른 질병에 의한 게 아닌지 또 모두 검사를 통했습니다. 그 결과 질염이나 유방통 등은 연관성이 낮게 나타났고요. 생리통과 뾰루지 등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물론 표본이 적고 다른 요인의 영향을 다 배제했다고 자신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팀은 보다 정밀하고 큰 조사의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같은 정부 결론인데 전혀 결과가 딴판인 거잖아요. 네, 이 보고서가 환경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거는 바로 어제입니다. 네. 하지만 연구 결과가 보고된 거는 이보다 훨씬 더 전으로 보이는데요. 식약처가 이 사실을 정말 모르고 불과 일주일 전에 정반대 결론을 발표한 것인지 시민단체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환경부 역시 이 조사를 시작할 때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보도 자료도 없이 홈페이지에 찾기 힘든 곳에 원문만 올려놨습니다. 때문에 의도가 뭔지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화 기자였습니다. 예, 문패가 없는 연희동의 대저택. 전두환 씨의 집입니다. 이 집은 나름의 역사성이 있는 집이죠. 1995년 비자금 수사 당시에 그 유명한 골목 성명을 이 집 앞에서 발표했습니다. 5.18 단체 등 시민들이 모여서 시위를 벌이는 곳이자 웹툰과 영화에서도 등장했던 연희동의 그 집. 1969년 이순자 씨가 처음 매입했는데 2003년에 진행된 강제 경매에서는 이 씨의 동생이 낙찰을 받아서 입도마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굴곡 많은 전두환 씨의 연희동 자택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검찰이 추징금 환수를 위해서 공매에 붙인 것인데 29만밖에 없다지만 이 집의 감정가는 102억 원에 이릅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전두환 씨의 서울 연희동 자택이 공매 물건으로 올라온 건 19일입니다. 전 씨 자택은 2013년 9월 서울중앙지검이 압류했는데 아직 1,000억 원 넘게 남은 추징금을 받아내기 위해 매각 절차에 들어간 겁니다. 공매에 나온 부동산은 건물 2개 동과 4개 필지의 땅입니다. 감정가가 50억 원으로 가장 비싼 땅은 전 씨의 부인 이순자 씨의 명의입니다. 전 씨가 현재 살고 있는 땅과 주택은 전 씨 며느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2003년 검찰이 강제 경매에 붙였는데 이순자 씨의 동생 이창석 씨가 낙찰받은 뒤 다시 전 씨 며느리에게 넘긴 겁니다. 나머지 토지는 전 씨의 개인 비서 출신이 갖고 있습니다. 전체 땅과 건물을 합친 감정가는 102억 3,286만 원에 달합니다. 입찰은 내년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됩니다. 하지만 낙찰이 돼 추징금을 환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경매와 달리 공매는 강제 집행이 어려워 입찰자가 많이 나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낙찰을 받더라도 전 씨 가족이 나가지 않고 버틸 경우 명도 소송을 따로 해야 합니다. 서울시도 전 씨가 체납한 지방세 환수를 위해 오늘 오전 가택수색을 벌였습니다. 가택수색에는 38 세금 징수과 기동팀 14명이 투입됐습니다. 전 씨가 체납한 지방세는 9억 8천만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3시간이 넘는 수색 끝에 압류한 물품은 TV와 냉장고, 병풍 등 9점에 그쳤습니다. JTBC 박여우입니다. 예, 이 집이 팔려도 아직 전 씨가 내야 할 추징금을 모두 환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더구나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껏 텔레비전이나 냉장고에 딱지를 붙이는 수준으로는 어림도 없겠죠. 검찰은 그동안 전 씨 측이 소유한 부동산을 매각했지만 환수 실적은 아직 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번 연희동 집이 감정가대로 팔린다 해도 아직 900억 원 이상을 더 받아내야만 합니다. 여성국 기자입니다. 네, 저는 최근 공매로 나온 전두환 씨의 서울 연희동 집 앞에 있습니다. 정문 앞을 보시면 여전히 경비 초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의 매각 대금을 포함해 검찰이 받아야 할 돈은 훨씬 더 많습니다. 1997년 법원이 전 씨의 내란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며 함께 부과한 추징금은 2,205억 원. 검찰은 이 중 1,167억 원을 추징하며 환수율은 53% 수준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5년 전 씨 일가가 소유한 경기도 연천의 허브빌리지를 118억 원에 매각해 환수했습니다. 지난해 9월엔 전 씨의 장남 재국 씨 명의의 토지를 매각해 3억 3천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가장 최근엔 지난 3월 전 씨 가족 명의의 상장 주식을 팔아 6천만 원을 환수했습니다. 전 씨의 연희동 집은 감정가 102억 원. 감정가 그대로 팔려 돈을 환수해도 아직 900억 원 이상이 남습니다. 검찰은 전 씨 일가의 재산에 대한 추적을 계속해 추징금을 최대한 받아낼 방침입니다. JTBC 여성국입니다. 네, 북한의 최근 변화를 보여주는 영상을 JTBC가 입수했습니다. 북미 관계가 교착 상태이긴 해도 북한은 이미 내부적으로 대외 개방을 준비하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비 창업인들이 모여서 외국인에게 마케팅 수업을 듣고 토론하는 내부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사진이 걸린 강의실. 북한 스타트업 예비 기업인들이 앞에 나와 제품의 강점을 설명합니다. 배터리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이런 전자책을 이용하면 기호는 20일 또는 30일 충전이 가능하고. 싱가포르 비영리 단체 조선 익스체인지가 지난달 은정 첨단 기술 개발 특구에서 진행한 스타트업 워크숍 자리입니다. 외국인 강사의 지시에 따라 자유롭게 토론을 벌이며 브랜드 도안을 구상합니다. 결국 힘을 이렇게 해가지고 시그널에 놓고 네, 기념은 애니 행복 되게 올라가면서 GPS, 태양광 발전 등 자전거의 여러 특징을 설명해보고 아예 영어로 된 브랜드 로고도 그려봅니다. 가장 잘한 그룹에 상도 줍니다. 경쟁 방식입니다. 현대식 건물이 모여있는 은정 첨단 기술 개발 특구는 입주 기업들이 협업할 수 있게 시설을 갖춘 종합단지입니다. And I don't want to paint a picture that the North Korean startup scene is in any way completely mature or thriving just yet. However, things are moving in the right direction. JTBC 정재윤입니다. 네, 취재기자 김소현 기자와 함께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김소현 기자, 북한에서 창업 교육을 받는다라는 게 선뜻 잘 이해가 가진 않는데 혹시 뭐 외부 홍보용이나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진을 좀 보실까요? 네. 지금 외국인 강사와 게임을 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스스럼 없이 어울리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네, 다음 사진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는 데다가 포스트잇으로 여러 가지 영어로 전략을 써서 발표하는 모습입니다. 또 이 밖에 북한 주민들이 직접 싱가포르 등을 방문해서 3개월 과정의 미니 MBA 과정을 참여하기도 했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보여주기용이 아니라 실제로 창업 교육용이라는 건데 그러면 실제로 창업을 한 북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까? 네, 교육을 담당한 매니저는 한 가지 사례를 좀 소개했는데요. 이 고급 제품인지 아닌지 마케팅 포인트가 분명하지 않은 이 마시는 차를 파는 회사가 있었는데 자신들의 조언을 듣고 건강식품임을 강조하는 전략을 세워서 성공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창업 교육을 담당한 조선 익스체인지는 17개 북한 스타트업에 대해서 멘토링을 해서 일부는 이런 식으로 시장에 제품을 내놨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북한의 기업은 기관, 당, 군에서 운영을 하고 공식적으로는 사유기업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나 김정은 시대에 대비해서 2010년부터 서방이나 중국에 나가서 교육을 받고 자본주의에 대응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게 분석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경제특구인 거죠? 네, 맞습니다. 워크숍이 진행된 곳은 평양의 은정첨단기술개발구입니다. 네, 이 입주 기업들이 스포츠 시설 같은 편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해서 이게 한 종합 단지라는 설명인데요. 북한에는 외곽에 다음 그림을 좀 보실까요? 외곽에 경제특구 5곳을 비롯해서 이 같은 경제개발구가 27개 있는 걸로 파악되는데 이 중에 21개가 김정은 위원장 시대에 새로 지정이 된 겁니다.
이런 특구들은 중앙의 예산을 받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한다고 하는데요. 네. 올해 김 위원장의 공개 활동 124건 중에 43건이 경제 활동이었는데 이는 지난해 27건보다 60% 늘어난 겁니다. 네. 반면에 군 관련 활동은 작년 41건에서 올해 8건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스타트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나름 상위층, 그러니까 좀 소수일 텐데 일반 시민들에서도 좀 변화가 있습니까? 네, 관련해서 오늘 개성이 상주하는 남북연락사무소 부소장의 얘기를 좀 전해 들었는데요. 네. 아침에 산책을 할 때 자꾸 방송 소리가 영어 방송 소리가 네. 들려서 우리 직원이 영어 공부를 하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런 네. 직원이 없더란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북한 주민들에게 물어봤더니 인근 주민들이 마을 방송으로 아침마다 외국어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네. 네, 실제로 연락사무소에서 함께 일하는 북측 사람들도 우리가 흔히 쓰는 오버한다 네. 이런 영어 표현이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개혁 개방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김소현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젯밤 술에 취한 한 외국인이 3중으로 설치된 경계벽을 넘어서 공군부대 활주로까지 무단으로 침입한 사실이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활주로 옆을 지나가던 장병이 우연히 발견하기 전까지는 부대에 침입자가 있다는 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수원에 있는 공군 제10전투 비행단은 F-5 전투기를 운용하는 공군 최전방 부대입니다. 그런데 어젯밤 7시 50분쯤 술에 취한 30대 태국인 한 명이 이 부대 경계벽을 넘었습니다. 가시 철조망이 설치된 외곽 경계벽을 넘은 태국인은 기지 안쪽 경계벽을 또 넘었습니다. 다음엔 부대 내 최고 보안구역인 활주로 철조망을 넘었습니다. 실제 전투기가 운용되는 활주로의 끝단까지 들어간 태국인은 우연히 지나가던 장병이 발견해 신고한 뒤에야 헌병에 붙잡혔습니다. 경계벽을 3번 넘는 동안 초소 경계병은 물론 CCTV에도 침입자의 모습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헌병은 테러 의도나 대공 용의점은 없다고 판단해 오늘 태국인을 경찰에 넘겼습니다. 태국인은 누군가 쫓아와 도망치다가 부대 담벼락을 넘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부대 담벼락을 혼자 넘기는 어렵기 때문에 공범이 있는지와 침입 목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군은 이번에 뚫린 경로를 포함해 기지 경계망 전체를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일가족 4명 등 5명이 탄 차량이 전복돼서 4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아들의 육군 신병 수료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승현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먼저 어떻게 난 사고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도로 옆 배수로에 SUV 차량이 처박혀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가로수를 들이받고 이 배수로에 처박힌 건데요. 오늘 오후 6시쯤 강원도 화천군 460번 국도에서 53살 김모 씨가 몰던 소렌토 SUV 차량이 가로수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안에 함께 타고 있던 김 씨의 아내와 2딸 그리고 아들의 친구가 숨졌고요. 운전자 김 씨도 크게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가족들이 아들을 면회하고 돌아오던 중이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김 씨 가족은 화천군에 있는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받은 아들의 수료식에 참석했다가 아들을 면회한 뒤에 경기도 성남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김 씨가 지금 큰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김 씨에 대한 치료가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면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 조승현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영화 속 미국 LA는 지독한 교통체증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전기차 메이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지하 터널 루프를 대안으로 제시한 게 2년 전입니다. 그 일단이 드러났습니다. 지하 9m에 길이가 1.8km인 터널을 통과하는데 3분이 걸렸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Traffic is soul destroying. It's like acid on the soul. It's horrible. It would be incredible
if you could travel around at 150 miles an hour. 2년 만에 첫 시승 행사에서 루프 위의 차량은 시속 65km로 달렸습니다. 꿈의 속도라고 하기엔 초라한 성적표에 평가는 갈렸습니다. LA에만 총 길이 80km의 터널 도로를 뚫겠다는 머스크의 계획에 일부 지역은 환경 파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승차감과 속도 보완까지 꿈의 지하 교통망은 아직 갈 길이 먼 프로젝트입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어제 저녁 6시쯤 경남 함안군의 한 낚시터에서 텐트를 치고 잠을 자던 44살 조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고 당시 조 씨는 밀폐된 텐트에서 휴대용 부탄가스로 물을 데워 쓰는 온수 매트를 켜놓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부탄가스가 연소하면서 일산화탄소가 나와 조 씨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인기가 높은 장난감인 액체 괴물 일부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나왔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액체 괴물 190개 제품을 조사해서 방부제와 폼알데하이드가 나온 76개 제품에 리콜을 명령했습니다. 메신저 서비스 카카오톡이 오늘 오전 장애를 일으켜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부터 약 30분 동안 카카오톡 일부 채팅방에서 메시지를 주고받는 일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5월과 6월에도 비슷한 장애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불법으로 취업했다가 강제 출국당한 고려인 여고생의 사연이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나 2012년 부모와 입국한 고려인 3세 19살 김모 양은 암 투병 중인 아버지를 위해 경기 부천의 노래방에서 불법으로 일하다 적발돼 지난 9월 강제 출국당했습니다. 김 양은 딱한 처지를 설명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JTBC가 국내 언론사 가운데 처음으로 네이버 채널 서비스에서 구독자 100만을 기록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포털인 네이버에 들어가서 보긴 하지만 네이버 측이 아닌 언론사가 직접 뉴스를 편집하는 서비스로 이용자들은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뉴스 채널을 선택해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중국집에 탕수육과 한두 가지 메뉴를 더 주문하면 따라오는 일회 용기가 무려 13개. 분리수거를 해야 한다지만 음식물이 남겨진 채로 버리는 일도 사실 다반사입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일상이죠. 그런데 이렇게 작은 일상에서 시작된 나비 효과가 이를테면 얼마 전 필리핀에서 벌어졌던 한국산 불법 쓰레기 대란이었습니다. 밀착 카메라가 그 과정을 취재했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재활용 수거 선별 업체입니다. 이곳에 하루에 40톤 정도의 주택가 쓰레기가 모이는데요. 그중에서 30% 정도는 재활용을 할 수 없어서 그대로 폐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에선 재활용 쓰레기를 한데 모아 배출합니다. 그런데 한두 개만 오염이 된 채 버려져도 봉투 안에 든 모든 재활용 쓰레기가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방금 들어온 재활용 쓰레기 봉투인데요. 안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 봉투를 보면은 배달 업체에서 시켜 먹은 음식 같은데 그 플라스틱 용기가 전혀 세척이 되지 않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다 젖어버린 신문지라든지 이런 깨진 도자기, 그다음에 병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재활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폐기물로 분류될 수밖에 없습니다.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된 쓰레기들을 거부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시에다 민원을 넣는가? 왜 안 가져가냐? 뭐 가서 뭐 지저분한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이 치워줘요. 치워주면 재활용품이 아닌 쓰레기가 나와요. 폐기 비용은 1톤에 평균 12만 원 수준. 수거업체들은 매달 200~300톤 정도를 폐기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중국이 고체 폐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뒤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매달 수천만 원의 폐기 비용과 함께 재활용 플라스틱 가격까지 떨어지면서 수익 구조가 더 나빠진 겁니다. 한 업체는 폐기할 쓰레기를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속여 불법으로 수출했다가 지난달 필리핀 세관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관세청과 합동으로 폐기물 수출업체에 대한 전면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업체들은 불법 반출도 문제지만 잘못된 분리 배출에 대해서도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일부 사람들의 비양심적인 분리배출 때문에 폐기율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음식물 찌꺼기, 그리고 뭐 병, 일 깨진 거, 뭐 그게 많이 가물어가지고 그래서 하다 보면 많이 다치기도 하고 또 위험도 하고 여기서 도와주는 주민들이 좀 알아서 솔솔 쏘는 거 보여야 되는데. 재활용이 될 플라스틱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요. 재활용치고는 다소 지저분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압축 과정을 거치면서 안에 담겨있던 액체들이 바깥으로 흘러나오면서 전체를 오염시켰기 때문인데요. 결국에는 이 덩어리들이 잘게 쪼개져서 세척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만큼 처리 비용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쓰레기 대란을 거친 후 정부가 지난 8월 카페 매장 내 일회용기 사용을 제한하며 플라스틱 컵과 빨대는 일부 줄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택배와 배달 음식 주문이 늘면서 일회용기 쓰레기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직접 배달 앱을 통해 중국 음식을 주문해봤습니다. 철가방에서 연두색 그릇에 담긴 짜장면을 꺼내던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이렇게 종이 박스에 담겨 배달이 왔습니다. 탕수육까지 3인분을 주문했는데 여기에 쓰인 일회 용기가 무려 13개입니다. 그것도 뚜껑을 따로 계산할 경우에는 개수는 더 늘어나게 됩니다. 다른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인 메뉴 포장부터 양념, 반찬류의 일회 용기가 8개 사용됩니다. 배달 음식의 경우 세척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심지어 남긴 음식물이 들어있는 채로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올바른 분리수거 방법은 음식물은 버린 뒤 세척을 하고 비닐과 플라스틱 등이 섞인 채 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배달앱을 통한 하루 주문량은 전국에 100만 건 정도로 추정됩니다. 배달앱 주문을 통해 하루에 버려지는 일회용기만 수백만 개에 달하는 셈입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는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처리하는 재활용 기술은 수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특단의 대책과 시민 개개인의 분리수거 실천이 없다면 불법 쓰레기 배출국이란 오명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밀착 카메라 정환석입니다. A9 시대의 청소법. 바닥 청소, 틈새 청소, 천장 청소. 이제 물걸레 청소까지 A9 하나로. 마침내 A9 하나로 먼지 청소에서 물걸레 청소까지. LG 코드 제로 A9.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8세기 실학자 이중환은 현지 답사를 기초로 한 인문 지리서를 펴냈습니다. 택리지. 이 책의 다른 이름은 사대부 가거처였다고 하니까 택리지란 사대부가 거처할 만한 곳을 택하는 데 도움을 주었던 책입니다. 당신이 현재의 직업이나 주거지가 열악하여 더는 삶을 이어가기 힘들 때 어디로 터전을 옮겨 살면 좋겠는가? 이중환은 실학자답게 교통의 요충지, 물류가 접하는 장소 등 경제적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장소가 최적의 주거지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부동산 투자 교본이라고 해야 할까? 책은 조선시대는 물론이고 이후까지 날개 돋친 듯 널리 읽혔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중환은 조선 땅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는 말을 남깁니다. 왜였을까? 그 답은 그가 살았던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의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어린이의 장래 희망이 건물주라는 웃지 못할 농담마저 유행하는 지금의 세상. 몇 채의 집은 기본이요 아이들의 이름으로도 드넓은 땅이 돌아가 있는, 그러면서도 적어도 그들에겐 몇 푼에 지나지 않을 세금을 폭탄이라 칭하는 세상. 서울이 아닌 또 다른 장소에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정부의 대책은 그 멀어지는 꿈을 조금은 잡아당겨줄 수 있을까? 그렇다면 조선시대판 부동산 투자 교본의 저자 이중환이 살았던 장소는 과연 어디였을까? 동쪽에서도 서쪽에서도 살 수 없다. 나는 살만한 땅이 없음을 한스럽게 여겨서 이를 기록했을 뿐이다. 정작 그는 생계가 어려워서
이곳저곳을 전전했다는 단편적인 행적만이 전해지고 결국 그는 조선 땅이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라고 말했던 것이죠. 당신이 현재의 직업이나 주거지가 열악하여 더는 삶을 이어가기 힘들 때 어디로 터전을 옮겨 살면 좋겠는가? 18세기의 실학자는 그러나 결국 답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한겨레 신문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이 KT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김 의원은 특감반 논란을 물타기 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하고 나섰죠. 자, 양쪽 얘기 한번 볼까요? 유미애 기자입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이 특혜 채용 의혹에 휘말렸습니다. 한겨레는 김성태 의원의 딸이 지난 2011년 KT그룹의 비정규직으로 채용됐다가 비정상적인 경로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겨레에 따르면 김 의원의 딸이 지난 2011년 무조건 입사시키란 지시와 함께 KT의 계약직으로 입사했다는 겁니다. 약 2년 뒤 미스터리한 공채 과정을 거쳐 정규직이 됐다고도 했습니다. 한겨레는 KT 복수의 내부 관계자들을 취재한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딸은 2011년부터 비정규직 생활을 하다가 2013년 공채 시험에 응시해 정당하게 채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찰에 의한 정치 공작입니다. 김 의원은 특감반 논란을 물타기하려는 시도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반발했습니다. JTBC 유미입니다. 방금 전해드린 소식은 이따 비하인드 뉴스에도 잠깐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다음 주가 벌써 이제 크리스마스이기도 하고요. 시상식이 굉장히 많았죠. 앞으로도 또 있을 테지만 최근에 5군데의 영화 관련 시상식에서 모두 이 배우의 이름이 수상자로 불려졌습니다. 자그마치 5관왕인데요. 주연상 또 연기상 전부 흔한 말로 이제 싹쓸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실공히 올해의 배우라고 소개해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모두가 좋아하시는 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분을 싫어하시는 분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은데 한지민 씨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오늘 문화 초대석을 한지민 씨와 진행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거기가 사실은 제 자리인데. 제가 그래서 항상 방송에서 예. 열심히 시청했을 때는 이 자리에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쪽으로 안내를 해주셔가지고. 상관없습니다. 뭐 네. 앉으시는 분이 주인이죠. 아이고. 예. 제가 감기가 좀 심하게 들었는데. 네, 사실 저도 좀 목감기가 걸려서. 아, 그러세요? 네, 목소리가 좀 좋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보다는 상태가 좀 나신 것 같긴 합니다. 목감기가 요즘 유행인 모양입니다. 네, 저는 이제 아무래도 촬영할 때 좀 얇은 옷을 입고 야외 촬영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좀 자주 걸리는 편이긴 해요. 빨리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개차하시길 바랄게요. 시청자분들께는 좀 죄송스럽네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5개 상을 받는다는 것은 좀 드문 일 같긴 합니다, 그죠? 너무 꿈에서도 생각을 못했던 일이기도 했고 상이라는 건 사실 운이 굉장히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올해 제가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청룡 영화상을 받으셨을 때 그때 모실까 했는데 그 이후로도 이제 시상식이 좀 있는데 그걸 마저 받으실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어서 좀 천천히 모시자 그랬더니 과연 다 받으셨습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하게도 저도 사실 이렇게 많은 시상식이 있는지 몰랐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무슨 상인데 하실까봐 런던 동아시아 영화제, 청룡 영화상, 한국영화평론가 협회상, 영화제작가 협회상, 올해의 여성 영화인상 이렇게 받으셨습니다. 미스백으로. 네, 그렇습니다. 내용은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안 보신 분들은 또 모르실 수도 있는 건데 네. 폭력에 시달리는 아이. 네. 그 본인이 어렸을 때 그러니까 그 한지민 씨죠. 영화상에선 비슷한 그런 경험을 가졌고 네. 그래서 그 아이 편에 서는 네. 그런 영화 미스백 잘 봤습니다. 저도. 아, 감사합니다. 예, 예.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주류 영화는 아니었습니다. 네. 저예산이고 네. 또 신인 감독이었고 네. 여성이 원톱 주연이고 이거 사실 이게 이상한 건 아닌데 네. 요즘 세태가 그렇다 보니까 이것도 아무튼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네네. 저희가 좀 보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아, 사실 영화가 응원해 주신 분들이 많아서 너무 생각했던 것보다는 흥행이 된 편이긴 하지만 예. 사실 요즘에는 워낙 천만 관객 시대이기 그러게요. 때문에 예. 못 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기는 예. 해요. 네. 준비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짤막하게 1분 이내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니지 말라 그랬지. 니들 자꾸 이딴 식으로 다시 얘한테 손대면 손대도 안 해. 네가 그렇게 얘기했어? 예. 뭐 더 봤으면 좋겠지만 네.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고요. 그 혹시 이제 그 한지민 씨께서는 본인께서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으나 아주 오래전에 제 기억에 한 10년도 넘은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명동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네네. 낮이었습니다. 네. 그때 명동에서 어떤 행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때 한지민 씨가 그 행사 이렇게 무대 위에 계시더라고요. 네네. 낮이었는데 햇빛이 아주 환하게 비치고 있었고요. 그 햇빛이 이제 한지민 씨를 비추고 있었는데 네. 제가 잠깐 지나가면서 느낀 저의 느낌은 사람이 참 착하게 생겼다라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근데 모든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리고 맡으셨던 역할도 물론 그런 역할도 있긴 있었지만 이번 영화의 역할은 꼭 그렇게만은 볼 수 없는 굉장히 좀 강한 캐릭터? 네. 일부러 택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권유가 있었습니까? 사실 작품마다 선택을 하게 되는 계기는 그때마다 다르긴 한데요. 예. 미스백이라는 영화는 시나리오를 처음 읽게 되었을 때 뭔가 영화 한 편을 본다는 느낌보다는 정말 어디선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참혹한 아동 학대 현장을 들여다보는 느낌이 강했었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읽자마자 내가 이 역할을 한다면 굉장히 많은 어려움도 있고 어떻게 보면 도전이라는 표현도 쓸 수 있게 될 것 같았지만 그보다는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어른으로서 굉장히 그 인물들한테 미안한 감정이 굉장히 컸었어요. 예, 예. 그래서 꼭 영화에 참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었고 예. 아무래도 저예산 상업 영화이다 보니까 스태프분들 꾸리는데도 조금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그랬겠죠. 그분들 또한 이제 저와 같은 마음으로 영화에 예. 동참을 해주셨었습니다. 제가 괜히 듣기 좋으시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런 강한 캐릭터의 영화도 결국은 한지민 씨의 어떤 착함에서 비롯된 역할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도 동시에 들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장면이 제일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까? 좀 전에 하이라이트에 조금 뒷부분에 나왔던 장면이기도 한데 제가 이제 지은이라는 아동학대를 당하는 그 아이를 계속 이렇게 스치듯이 보다가 마음으로는 끌리지만 계속 그 아이를 집에 다시 데려다 놓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본능적으로 이끌림으로 막 쫓아가서 그 아이랑 마주하게 되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이제 물론 미안한 감정도 있었겠지만 그 미스백이라는 인물도 어렸을 때 과거에 학대를 당했던 인물로서 자신의 과거를 딱 마주하는 느낌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이 좀 촬영을 하면서도 어렵고 힘들었었고 그렇군요.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예. 왜 우십니까? 저 울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예. 아역 배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과거에 보면 이게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보면
그 어린이 배우들이 이렇게 연기하는 게 너무 정형화돼 있었잖아요. 네. 사실은 대사도 너무 정형화돼 있었고 네. 요즘은 어린 배우들이 훨씬 더 사실적으로 연기들을 잘해서 그 놀랄 때가 많습니다. 네네. 이 영화도 마찬가지였고요. 사실 지은이란 캐릭터가 굉장히 어린데 장면들이 감정적으로 힘든 씬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근데 감독님께서도 연기를 한 번 해보지 않았던 친구를 원했었고 예. 정말 어디선가 이렇게 처음 딱 봤을 때는 눈에 띄지 않더라도 어딘가에 진짜 살고 있을 그러게요. 것 같은 친구를 찾길 원하셨었거든요. 예. 근데 지은 역할을 했던 김시아 배우께서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예. 굉장히 부단한 노력으로 그런 것 연기를 같아요. 너무 잘 해주셔서 예. 제가 했던 걱정이 우려였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 어린 배우한테도 존칭을 쓰시는군요. 그래도 배우이시니까요. 아, 그렇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진 않고요. 네. 필모그래피가 다양하시잖아요. 네. 배우들의 욕심은 물론 그렇죠. 필모그래피가 다양하는 것이 배우들한테도 무척 좋은 것이니까. 네. 본인은 근데 어떤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작품을 선정할 때요. 예. 사실 신인 때는 그냥 기회가 와주심에 있는 거에 감사하면서 그냥 무조건 열심히 했었던 것 같고요. 예. 어느 순간 작품이랑 캐릭터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제가 비슷하게 연기를 하는 그런 안주하고 있는 느낌이 들었을 때 예.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뒤로는 뭔가 다양하게 새로운 것들을 찾기 시작했었는데 예. 모든 배우들이 이제 새로운 캐릭터에 대한 갈증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예. 그래서 영화 드라마는 특성상 여자 주인공 캐릭터들이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 이제 영화 쪽에서는 내가 역할의 크기랑 상관없이 조금 새롭게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좀 해보자 이렇게 결정을 하는 편입니다. 예. 단편 영화에서 시각장애인 역할도 맡으셨고, 네. 억척 주부 역할을 맡으신 적도 지금 뭐 다 나가고 있습니다만. 네. 예.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사실 이번에 상이란 걸 많이 받게 되면서 많은 분들께서 차기작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기도 하고 예. 어떤 의미냐고 많이 물어봐 주시기는 하는데요. 예. 제가 수상소감 때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 상이 저한테 무겁게 다가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수상소감, 네. 청룡영화제 수상소감 때문에 네네. 많은 분들이 같이 이렇게 공감을 많이 해주시고, 네. 사회자도 울고 그랬었습니다. 김혜수 씨도. 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어떻게 보면 천천히 해왔던 것처럼 예. 이렇게 별로 달라지지 않게 걸어갈 것 같고요. 예. 김혜수 선배님께서 이제 수상한 다음 날 문자를 주셨었는데 예. 이제 앞으로 지민 씨의 연기 인생이 장미꽃 길이든 가시밭 길이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네, 그래서 사실 물론 조금 어려운 순간이 있겠지만 이번에 이제 미스백을 통해서 받은 그런 응원이 조금 저에게는 두려운 순간에 용기로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예.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예. JTBC 드라마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얘기는 여기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 자사선전이 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네. 만나 뵈서 반가웠습니다. 네, 저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예. 뵙고 싶은 배우 중에 한 분이셨고. 감사합니다. 그것은 아까 얘기하고 다시 또 중복이 되지만 어느 날 명동거리에서 햇빛 속에 아주 착하게 서 계셨던 배우로 기억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팩트체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가짜뉴스 하나를 다룰 텐데 내용부터가 황당합니다. 누가 믿겠냐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최근 며칠 사이에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이 주제를 정한 이유는 유튜브를 점령한 정치적 의혹들이 얼마나 무책임하게 만들어져서 소비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팩트체크팀은 가짜뉴스를 만든 장본인하고 직접 통화도 했습니다.
오대영 기자, 지금 화면에 수많은 글들을 저희가 보여주고 있죠. 네, 불과 일주일 사이에 퍼진 글들을 저희가 다 모아봤습니다. 네. 북한군 헬기가 경기도 용인까지 침투를 했다, 남하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방송 직전까지 세어보니까 유튜브 조회는 10만 회 정도였고 포털에 130개 정도의 글들이 트위터를 비롯한 소셜미디어에 수백 건이 공유가 됐습니다. 특히 이처럼 카카오톡으로도 긴급 속보라며 돌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많이 퍼졌는지는 추산이 불가할 정도입니다. 네, 사실 뭐 딱 듣기에도 그냥 가짜 같은데 이렇게 확산된다는 거는 그만큼 믿는 사람들 혹은 네. 믿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포털 사이트에 연관 검색어까지 생길 정도입니다. 네. 이런 가짜 뉴스가 궁극적으로 말하는 바는 우리 군이 다 알면서도 쉬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관계부터 확인을 하면 북한군 비행체, 그중에서도 크고 느린 헬기가 우리 영공으로 들어오면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고 숨길래야 숨길 수도 없습니다. 이륙 단계부터 한미 정찰 자산인 PSI가 정밀 추적을 합니다. 북한 쪽 하늘에 우리가 설정해 놓은 전술 조치선이 있습니다. 이걸 넘는 순간부터 매뉴얼대로 공격 태세를 갖추고 군사 분계선을 무단으로 넘어오면 격추를 합니다. 국방부에 확인을 해보니까 북한 비행기는 군사 분계선을 넘어올 수 없다. 넘어오면 즉시 타격한다면서 완전한 거짓 정보라고 답했습니다. 네, 이 정도면 뭐 허위 정보인 걸 넘어서 안보 불안을 부추기려는 의도까지 느껴지는데 대체 누가 이런 걸 만드는 겁니까? 손상대 TV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네. 손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인터넷 매체 뉴스타운의 대표를 맡은 적도 있습니다. 일주일 전 방송 내용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인공기가 붙은 헬기 6대 정도를 동네 상공에서 직접 목격했다는 제보가 있기 때문입니다. 북쪽으로 뒤쪽으로 해가지고 빨간 인공기죠. 인공기라고 하죠. 그 별 모양이 있고. 네, 그러나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 방송 이후에 온라인에서 인공기와 헬기를 합성한 사진까지 등장을 해서 신빙성이 있는 것처럼 확산이 됐습니다. 북한 헬기가 대거 나타난 것이 가짜뉴스인지 확인해달라라는 글들도 이어졌습니다. 네, 이 가짜뉴스의 진원지인 손상대 씨하고 직접 통화도 해봤다면서요? 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 마크가 그 육안으로 식별할 때 의무 마크가 있대. 그게 잘못 보면 별로 보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인터넷에서 퍼질 때 사실로 확인이 됐다 이런 식으로 퍼져가지고 아니 내가 방송 잘 들어보면 내가 그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것으로 오해를 할 수 있다는. 네, 손 씨는 다음 날 15일 육군 의무 후송 헬기 십자가 표시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정작 온라인 공간에서는 기존에 이런 가짜 정보만 유통이 되면서 오늘까지도 퍼지고 있습니다. 한번 확산된 가짜 뉴스를 주워 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시작하죠. 예. 첫 키워드는 딸 국정조사로 잡았습니다. 김성태 의원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김성태 의원의 딸이 지난 2011년에 KT에 처음에는 계약직으로 그리고 약 2년 뒤에는 공채로 합격해서 KT에 근무하게 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라고 오늘 한겨레 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예. 앞에 보면 윗선에서 무조건 입사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KT 관계자의 증언이 있었고요. 큰 따옴표를 땄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공채 합격 과정도 뭔가 석연찮은 미스터리가 있다라는 내부 증언들을 보도를 했습니다. 예. 그러자 오늘 여당 일부와 다른 야당에서 김성태 의원의 딸의 채용 특혜 의혹도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에 포함시키자는 얘기가 있자 김성태 의원이 그래 하자라고 보도자를 내고요. 다만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도 같이 하자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예. 김 의원은 오늘 기자들을 만나서 길게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딸이 당시 공채 합격할 때 연수원 생활한 근거들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예. 나도 지금 우리 딸애가 줘서 근데 이게 지금 수료증부터 연수 요
자, 좀 들어갑시다. 들어가서. 예. 이거 봤는데요. 아까 저희가 이 관련으로 리포트도 해드렸는데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 연수원에 갔다면 공채는 합격하는 것이 맞는다는 것인가? 혹은 그 이전에 한겨레 신문에서 제기한 것이 연수원에 가고 그 전에 공채에 합격했다는 그 자체가 그 자체도 문제가 있다는 것인가? 처음 한겨레에서 의혹 제기를 오늘 아침에 할 때는 공채 과정에서 그러니까 비정규직으로 있다가 공채를 본지 안 본지 확실치 않은데 어느 순간 정규직으로 나타나는 내부 증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성태 의원은 당시 연수원 동료들과 찍은 사진도 있다. 정당하게 공채로 합격했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그런데 그 한겨레 쪽에서 공채 과정에 문제 삼지는 않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공채지만 그것도 의심스럽다라고 보도를 한 건가요? 아니면 공채 과정을 안 거치고 들어갔다고 보도를 한 건가요? 거기에는 명확치가 않은데 공채 과정 자체에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한겨레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으로 있다가 퇴사를 하고 나중에 어느 순간 공채에 합격했다고 해서 다시 원래 계약직으로 있었던 부서에 다시 근무하게 됐다라면서 내부 증언에는 그 과정에 좀 석연치 않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과거 전례에서 보듯이 형식적으로 기록이 다 있는 공채 합격 과정을 거쳐도 윗선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따로 또 밝혀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처음 한겨레가 제기한 의혹은 두 가지인데요. 계약직으로 처음 입사할 때부터 윗선에서 무조건 입사를 시켜라. 이력산장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의혹, 내부 증언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명도 좀 더 밝혀져야 될 부분입니다. 김성태 의원의 딸이 계약직에서 나중에 공채를 통해 정규직이 되고 또 올 초 그러니까 채용비리 의혹이 많을 때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등이 많을 때 퇴사를 했기 때문에 KT 내부에서 혹시 김성태 의원의 딸도 채용비리 아니냐라는 소문 자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여당 의원이 관련 자료를 좀 알아보기도 했고요. 이 때문에 김성태 의원이 오늘 얘기할 때 사찰설도 제기하긴 했는데 어쨌든 여러 의혹들이 나왔기 때문에 더 해명이 돼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죠. 두 번째 키워드는 화한 홀로 서기로 잡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오늘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이 출판 기념회를 가졌는데요. 축하 하완이 딱 한 개 왔습니다. 잠깐 사진을 보면 조원진 의원께 왔네요? 대한애국당 대표 조원진 대표의 환이 왔고 지금 한 개만 찍은 것이 아니라 딱 한 개만 왔습니다. 조 대표는 최근 인적 쇄신 대상이 된 친박계 의원들을 향해서 대한애국당과 함께하자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조 의원 본인은 다른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했고 환만 보냈습니다. 출판기념회 자리를 잠깐 보면 자리는 모두 찼습니다. 저렇게 보면 찼는데요. 하지만 원래 공간이 좀 좁았고 의자가 띄엄띄엄 있기 때문에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홍문종 의원이 2012년에 당시에는 현역 의원도 아닐 때 이제 의정부에 출마하겠다라고 했을 때 당시의 출판기념회 자리입니다. 앞서 본 화면보다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비하면 화환도 당시에 몇 개 훨씬 더 많이 왔었는데요. 이때에 비하면 한때 친박 실세로 불렸던 홍 의원의 격세지감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게요. 그 화환을 보내지 말자고는 하지만 어쨌든 분위기는 뭐 굉장히 좀 다르고 일단 화환만 보면 좀 썰렁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 11월에 당시에도 역시 친박 실세인 윤상현 의원의 출판 기념회 모습을 잠깐 보면요. 뭐 인산이네요. 당시에 많은 기사들이 인산인해였고 의원과 장차관들이 수없이 몰려왔고 국회 대로 앞 차가 출판 기념회 참석하는 차들로 막히기도 했습니다. 요즘에는 민주당 의원들의 출판 기념회가 성황이라고 하고요. 오늘 홍문종 의원 출판 기념회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참석했는데 나 의원은 나 대표는 홍 의원을 향해서 당에 굉장히 소중한 자원이다. 힘들어도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해서 최근 쇄신 대상에 오른 홍 의원에게 격려와 위로가 섞인 축사를 건넸습니다. 키워드 또 있나요? 하나가 더 있는데요. 투쟁 자유한국당으로 잡았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오늘 여의도에서는 카풀 서비스 반대하는 택시 기사님들의 집회가 있었는데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축하 인사말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시 이제 택시 기사들이 야유도 보내고 뭐 나가라
뭐 저런 손모양도 있고요. 예. 생수를 뿌리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민주당이 기본적으로 약자 보호를 외쳤지만 사실은 규제 개혁도 얘기하기 때문에 조금 딜레마에 빠진 듯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는데요. 예. 반면 자유한국당에서 인사말 할 때 나경원 원내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지금 저 모습인데요. 환호를 받습니다. 나중에 자유한국당 이미자 의원이 축사를 건넬 때는 투쟁까지 외쳤는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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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너무 친노조다라고 주장해왔는데 택시 문제만 놓고 보면 완전히 딴판입니다. 그렇게 됐네요. 정반대 상황이 벌어졌군요. 예.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JTBC는 문재인 대통령의 팬카페인 문팬 카페지기가 코레일 자회사의 비상임 이사로 선임되는 등 공개되지 않은 여러 건의 낙하산 인사를 추적 보도했습니다. 이 사안을 취재한 JTBC 취재팀이 오늘 한국기자협회가 주는 이달의 기자상을 받았습니다. 네, 지난 7월에 방영된 JTBC 밤샘 토론 최저임금 인상 논란 상생의 길은 없나 편이 소상공인 연합회가 선정한 2018 올해의 보도대상 TV정보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네, 날씨입니다. 내일도 평년보다 기온이 높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은 비 예보가 있습니다. 대기가 정체돼 미세먼지가 쌓이면서 내일 초미세먼지 농도는 영동 지방과 제주를 빼고 모두 나쁨 수준일 거란 예보입니다. 예.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